여봐라. 주방에 일러 가풀을 굽게 하고 가배를 준비하라. 짐은 오늘 아침 그것을 들어야겠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덕수궁 함령 전의 정적을 깨는 나직한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조선의 왕이라면 을의 수라를 들겠노라 해야 마땅하겠지만 조선의 마지막 황제 고종은 낯선 서양의 이름들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구중궁궐의 깊은 담장 너머로 구수한 숭늉 냄새 대신 달콤한 버터 향과 고소한 밀가루 굽는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상투를 튼 내관들이 은제 쟁반에 담아 나르는 것은 갓 구워낸 와플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검은 액체인 커피였습니다. 덕수궁에서 풍긴 와플 냄새, 조선 후기 당신이 몰랐던 8가지 진실. 조선의 궁궐에서 와플 냄새가 풍겼다니 여러분은 상상이 가십니까? 나라가 위기에 놓였던 그 시절, 고종은 왜 서양의 맛에 빠져들었을까요? 단순히 한 개인의 사치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시대의 아픔이 그 식탁 위에 놓여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100년 전 개화기 조선이 품고 있었던 의외의 진실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승정원 일기 고종편과 당시 조선을 방문했던 선교사 언더우드, 외교관 알렌의 회고록 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라디오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60년 전인 18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불과 12살의 어린 나이에 조선 제26대 왕으로 즉위한 고종. 즉위 초기만 해도 조선의 식탁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통에 머물렀습니다. 임금의 수라상은 전국 팔도에서 올라온 제철 음식의 결정체였습니다. 엄격한 성리학적 예법에 따라 모든 음식이 정해진 대로 차려졌지요. 하지만 어린 임금이 성인이 되어가는 동안 세상은 무섭게 변했습니다. 1880년대에 들어서며 조선은 비로소 서양과 수교를 맺고 문을 열었습니다. 보빙사라 불리는 첫 사절단이 미국을 다녀오고 이방인들이 한양을 밟았습니다. 이때 고종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것은 비단 서양의 대포나 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884년 무렵 고종은 생전 처음 보는 검은색 음료를 접하게 됩니다. 탕약처럼 시커멓고 쓴맛이 나지만 마시고 나면 정신이 맑아지는 음료. 당시 사람들이 가베라고 불렀던 바로 그 커피였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이 음료를 서양에서 온 탕약이라는 뜻으로 양탕국이라 불렀습니다. 고종은 이 양탕국에 순식간에 매료되었습니다. 한나라의 군주가 외국의 음료를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입맛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개화의 물결을 온몸으로 맞이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고종의 서양 식문화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커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서양식 과자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종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은 것이 바로 와플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에서는 이를 와플의 일본식 발음을 따서 카플이라 부르기도 했죠. 격자무늬가 선명한 철판에 반죽을 부어 구워낸 이 과자는 신세계였습니다. 상투를 틀고 붉은 골룡포를 입은 조선의 황제가 와플을 썰어 먹는 모습. 이 기묘한 풍경은 당시 신하들에게는 천지가 개벽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임금이 어찌 오랑캐의 음식을 즐기냐는 상소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서양식 식탁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실제로 덕수궁 안에는 이를 위한 특별한 공간인 정관원까지 생겨났습니다. 한옥 양식에 서양식 기둥이 뒤섞인 이 독특한 건물은 사교의 장이 되었습니다. 당시 궁궐의 주방인 소주방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한쪽에서는 장을 다리고 김치를 담그는 전통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서양에서 들여온 와플 틀이 열기를 내뿜고 있었지요. 서양 요리를 담당하던 이들은 낯선 재료로 임금을 위한 맛을 창조했습니다. 밀가루와 설탕, 버터를 가지고 조선의 임금을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식탁 뒤에는
차마 말로 다 못할 공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 하기엔 고종이 서양 음식에 매달린 정도가 처절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종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수라상에 올라오는 조선의 전통 음식조차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고종이 조선의 사내 진미를 뒤로하고 와플 틀에 집착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취향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신하들이 올린 수라상은 믿지 못하면서 서양 빵은 믿어야 했던 황제의 고독.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사치라고 비난하기엔 가슴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더불어 이 달콤한 와플 향기 뒤에는 또 다른 파격적인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고종이 즐겨 썼다는 시커먼 색 안경, 선글라스입니다. 윗사람 앞에서 안경을 쓰는 것도 금기시되던 유교 사회 조선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임금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검은 안경을 쓰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 색 안경에는 과연 어떤 눈물이 고여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덕수궁의 아침 식탁을 떠나 현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고종의 식도를 타고 넘어간 가배 속에 담긴 독살의 위협을 확인하겠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자존심과 서양 문물이 뒤섞였던 그 역설적인 풍경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궁궐을 뒤흔들었던 와플 향기의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향기 속에 감춰진 조선의 마지막 눈물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고종을 이 낯선 식탁으로 몰아넣은 결정적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덕수궁의 아침을 가득 채웠던 달콤한 와플 향기,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향긋한 가베의 풍미. 이 낭만적인 풍경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다른 결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고종 황제가 서양 음식에 그토록 깊이 빠져들었던 배경. 그곳에는 새로운 맛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수궁에서 풍긴 와플 냄새, 조선 후기 당신이 몰랐던 8가지 진실. 이 이야기는 1895년 비극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조선 역사에 기록된 을미사변이 그 발단이었습니다. 경복궁 안뜰에서 국모인 명성황후가 무참히 시해당한 그날 이후 고종의 삶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궁궐은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곁에 있는 상궁과 내관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의 사주를 받았을지 모를 공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지독한 불신과 공포가 고종을 낯선 식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시 고종이 느꼈던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는 언제 자신이 독살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실제로 당시 고종의 수라상을 책임지던 곳은 소주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주방은 이미 친일 세력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음식을 나르는 이들 중 누가 첩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때부터 고종은 정성껏 요리한 전통 수라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대신 그가 선택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서양의 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꼼꼼하게 봉인된 서양식 재료들이었습니다. 고종은 아관파천 당시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서양 식문화의 안전성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밀봉된 과자나 현장에서 직접 구워내는 빵과 와플. 이런 것들은 누군가 중간에 독을 타기가 훨씬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한나라의 임금이 독을 피하기 위해 쌀밥을 포기했습니다. 고깃국 대신 딱딱한 통조림과 서양 과자를 씹어야 했습니다. 그 쓸쓸한 식탁을 생각하면 이것이 과연 사치였을까요? 고종이 가베, 즉 커피를 즐기게 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커피 특유의 강한 향과 쓴맛은 독을 감추기 어렵게 만듭니다. 동시에 임금이 맛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는 음료였죠. 실제로 1898년에는 고종을 독살하려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김옥육 독다 사건입니다. 커피에 치사량의 비소를 섞어 황제를 시해하려 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은 고종이 왜 식탁을 직접 관리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무렵 조선의 사회 구조 또한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신분제가 동요하고 서양 상인들이 경성거리를 활보했습니다. 정동 일대는 이미 서양식 사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버터 냄새는 개화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 이 향기는 나라가 저무는 징조이기도 했습니다. 고종의 식탁 주변에는 이 문물들을 조달하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공사 베베르의 처형이었던 손탁이 대표적입니다. 그녀는 서양 요리를 선보이며 황제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정관원에서 손탁이 구운 와플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나마 독살의 공포를 잊게 해주는 안식과도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의 질문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덕수궁의 와플 냄새는 정말로 고종의 취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겪어야 했던 거대한 산통이었을까요? 신하들은 담장을 넘는 그 냄새를 보며 조선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임금이 서양 귀신 물건에 취해 정사를 돌보지 않는다는 비판. 그런 비판이 쏟아졌지만 고종은 그 냄새 속에 숨어 숨을 쉬었습니다. 이야기 후반으로 가면서 고종의 취향은 또 다른 방향으로 튑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고종의 차림새에서도 파격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시커먼 색안경입니다. 예법을 소중히 여기던 신하들에게는 와플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고종은 눈병 치료 목적으로 안경을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커먼 안경알 뒤에는 단순히 아픈 눈만 있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개조차 자신의 눈빛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마음. 그것은 황제의 깊은 고독과 경계심이 만들어낸 장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종이 색안경을 쓰고 어전회의에 나타났습니다. 궁궐 안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가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노대신들은 뒷걸음질을 쳤고 젊은 관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임금의 눈은 곧 하늘의 눈인데 어찌 하늘을 가리냐는 탄식. 과연 고종은 그 시커먼 안경 너머로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달콤한 와플 향기와 시커먼 색안경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 이것이 개화기 조선의 풍경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았을까요? 우리는 이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정점으로 향해 보려 합니다. 고종의 색안경 뒤에 고인 눈물을 이해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100년 전 덕수궁의 공기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안경 너머로 비친 조선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고종의 색안경이 불러온 파장과 조정의 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종이 독살의 공포를 피해 서양의 음식 뒤로 몸을 숨기는 동안 궁궐 밖 세상과 조정의 신료들 사이에서는 전례 없는 혼란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단순히 임금의 입맛이 변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조선의 근간인 예법과 이엄이라는 가치. 그 소중한 가치들이 서양에서 건너온 와플 틀과 색안경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보며 대신들은 절망했습니다. 조정의 노대신들을 가장 경악게 했던 것은 고종의 색안경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눈이 나빠 안경을 쓰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나라였습니다. 윗사람 앞에서 안경을 쓰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지요. 심지어 안경을 쓴 채 어전에 드는 것은 불충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어른인 임금이 속이 보이지 않는 검은 유리를 썼습니다. 시커먼 안경을 쓰고 나타났으니 그 충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실록과 당시 기록에 따르면 대신들의 간언은 핏발쳤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며 임금의 눈빛은 백성을 비추는 빛이라는 호소였습니다. 어찌 이리 흉측한 물건으로 오간을 가리냐는 목소리가 어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눈병과 강한 햇빛으로부터 시력을 보호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안경은 고종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막이었습니다. 세상의 날 선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장벽이었던 셈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염을 길게 기른 노신아들이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앉은 임금은 시커먼 선글라스를 쓰고 있습니다. 무표정하게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이 기묘하고도 서늘한 장면. 이것은 당시 조선이 처한 갈등의 깊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야사에서는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고 전합니다. 임금이 눈이 멀어 괴물의 눈을 빌려 쓴다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서양 귀신에게 홀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탄식도 있었습니다. 문물을 받아들이는 황제와 그것을 거부하는 시대의 간극. 그 거대한 간극이 이 색안경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갈등 또한 선글라스 못지않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임금의 수라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국가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고종이 전통 수라를 물리치고 가풀과 가배에 집착했습니다. 그 결과 궁궐 안의 위계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임금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살아온 숙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요리사들은 졸지에 실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손탁 같은 서양 여인과 낯선 요리사들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궁궐 주방에서 일하던 한 숙수의 처지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 임금의 밥상을 책임져 온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성껏 끓인 곰탕은 검식관에 의해 거부당합니다. 대신 정체 모를 서양 가루를 반죽해 구운 와플이 상에 오릅니다. 숙수는 문 밖에서 풍겨오는 달콤한 버터 향기를 맡으며 자괴감에 빠집니다. 나라의 기운이 다해 임금이 오랑캐의 떡을 찾으신다는 탄식이 터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지탱해온 가치관이 붕괴되는 현장에서 느낀 절망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궁궐 밖 백성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서양 문물을 일찍 접한 이들은 황제의 파격을 칭송했습니다. 문명 개화의 상징이라며 고종을 추켜 세우기도 했지요. 하지만 보수적인 유생들은 이를 망국의 전조라며 비난했습니다. 특히 고종이 즐기던 와플이 독살의 위협 때문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흉흉해졌습니다. 임금이 제 나라 음식도 믿지 못하니 누구의 나라냐는 비아냥이 돌았습니다. 결국 고종의 취향은 개인의 기호를 넘어선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구세력과 신세력 그리고 전통과 근대가 충돌하는 현장이었습니다. 황제는 와플 틀에 반죽을 부으며 자신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대신들은 그 냄새를 맡으며 유교 국가의 종말을 예감했습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고종의 고독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고종은 정말 무기력하게 이 문물들 뒤로 숨기만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와플과 색안경을 이용해 반격을 준비했던 것일까요? 갈등이 극에 달하던 어느 날 덕수궁 정관원에서 연회가 열립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기묘하고 비밀스러운 연회였습니다. 서양 대사들과 조선의 관리 그리고 선글라스를 쓴 황제가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선의 운명을 가를 위험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과연 고종이 그 시커먼 안경 너머로 노려보았던 적은 누구였을까요? 와플 틀에 찍힌 문양 속에 숨겨진 마지막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갈등의 불꽃이 튀었던 정관원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몰랐던 8가지 진실 중 핵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조선의 운명을 바꾼 그날 밤의 식탁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덕수궁의 밤입니다. 정관원의 창틈으로 새어나오는 전등 불빛은 위태로워 보입니다. 마치 대한제국의 운명처럼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갓 구워낸 와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달콤한 향기는 역설적이게도 긴장감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습니다. 사방을 에워싼 서늘한 공기가 정관원을 감돌았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평화로운 휴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시커먼 색안경을 쓴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압박해오는 일제의 시선을 묵묵히 마주했습니다.
조정 내부에 도살인 배신자들의 숨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대신들은 밖에서 웅성거리며 황제를 비판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인데 어찌 과자만 찾으시냐는 통곡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종은 그 색안경 너머로 아무런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와플 틀은 더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커피 향은 더욱 짙게 궁궐을 채워나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현실을 회피하는 무기력한 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식탁 위에는 치밀한 정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고종만의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왜 고종이 와플과 선글라스에 집착했는지 답을 드릴 차례입니다. 고종이 즐겼던 와플과 커피 그리고 선글라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취향이나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방어 기제이자 외교적 수단이었습니다. 첫째로 와플과 커피는 황제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였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고종은 극도의 독살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조선의 전통수라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 독을 타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지요. 하지만 와플은 만드는 과정이 전혀 달랐습니다. 와플 틀에 반죽을 부어 굽는 과정을 황제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밀봉된 서양식 재료들은 독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고종에게 와플은 간식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한 한 끼였습니다. 둘째로 선글라스는 황제의 심중을 감추는 정치적 가명이었습니다. 당시 고종은 일본의 감시 아래 모든 행동을 통제당했습니다. 일본 공사와 친일파들은 황제의 눈빛 하나까지 분석했습니다. 고종은 이 시커먼 색안경을 방패 삼아 자신을 숨겼습니다. 자신의 불안과 분노 그리고 비밀스러운 계획을 감추었습니다. 상대방은 황제의 눈을 볼 수 없으니 생각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고종은 안경 뒤에서 숨을 죽이며 독립을 위한 밀서를 구상했습니다. 적의 감시를 피해 외교적 반격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와플 연애는 세계 열강을 향한 생존 외교의 장이었습니다. 고종은 서양 외교관들에게 와플과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자신이 서양의 예법을 완벽히 이해하는 군주임을 과시했습니다. 우리는 너희와 대화가 통하는 문명국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무언의 신호를 서양에 보낸 것입니다. 와플 틀에 새겨진 오약꽃 문양은 대한제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서양과 대등한 황제의 나라임을 선포하는 마지막 상징이었습니다. 결국 덕수궁의 와플 냄새는 처절한 조난 신호였습니다. 망국의 길목에서 황제가 내뿜은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시커먼 색안경은 적의 눈을 피하기 위한 고독한 위장이었습니다. 황제의 눈물겨운 노력에도 역사의 바퀴는 가혹하게 굴러갔습니다. 고종이 서양 대사들과 국교를 논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대한제국의 숨통을 조이는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과연 고종의 와플 정치와 안경 외교는 나라를 구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노력조차 한낱 물거품에 불과했을까요? 화려했던 연애가 끝난 뒤 고종은 차가운 현실을 마주합니다. 와플 틀의 열기가 식어갈 무렵 고종은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어둠 속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대한제국의 꿈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제 시선을 옮겨 황제가 남긴 마지막 유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극적이고도 숭고한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붙잡으려 했던 그 마지막 뒷모습입니다. 식어가는 와플의 온기와 찻잔 바닥에 남은 씁쓸한 가베의 찌꺼기. 고종이 펼쳤던 파격적인 식탁 정치는 결국 냉혹한 현실과 마주합니다. 대한제국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황제는 서 있었습니다. 흔히 고종이 서양 문물에 빠진 것을 비판하곤 합니다. 나라는 망해가는데 임금은 한가하게 서양 과자나 먹었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정치적 구조와 신분제의 붕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황제를 둘러싼 인간관계의 역학을 뜯어보면 이는 단순히 사치가 아닙니다.
사치나 취향으로 치부할 수 없는 복잡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왜 고종은 와플과 선글라스라는 가면이 필요했을까요? 그 본질적인 이유는 당시 조선의 권력 구조가 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던 관료 조직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입김에 따라 나라가 흔들렸습니다. 고종은 자신의 궁궐 안에서도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고립 상태에 놓여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믿었던 부하 직원들이 스파이가 된 것과 같습니다. 정보가 실시간으로 적에게 새나가는 절망적인 상황의 CEO였습니다. 내 눈빛 하나와 표정 하나가 적들에게 읽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곧바로 압박의 수단이 되는 현실에서 안경은 필수였습니다. 선글라스는 선택이 아닌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최후의 장벽이었습니다. 또한 와플과 커피를 매개로 한 연애는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엄격했던 신분제가 무너진 자리에 국제적 기준을 세우려 했습니다. 고종은 유교적 예법으로는 더 이상 서양 열강을 다룰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익숙한 음식과 매너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나 또한 당신들과 같은 격을 갖춘 문명국의 수장이라는 증명입니다. 와플 틀에 새겨진 오약꽃 문양은 대한제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서양 왕실과 대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눈물겨운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종의 노력은 안팎으로 거센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전통을 고수하던 유림 세력이 등을 돌렸습니다. 임금이 오랑캐의 옷을 입고 입맛을 버렸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일제가 고종의 시도를 철저히 왜곡했습니다. 일제는 이를 나약한 군주의 유의라며 전 세계에 선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추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 애쓰는 우리. 낯선 문화를 받아들이려 하지만 때로는 주변의 시선에 상처받습니다. 자식들과 소통하려 스마트폰과 씨름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정작 돌아오는 것은 왜 그런 걸 하느냐는 차가운 반응일 때가 있죠. 그때 느끼는 외로움은 정관원에서 와플을 썰던 고종과 비슷할 것입니다. 후대의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대를 잘못 타고난 비운의 군주라는 평과 무능하다는 평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와플 한 조각에 황제의 비명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적의 눈을 속여야 했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독이 든 수라상을 피해 와플로 배를 채워야 했던 시간, 눈물을 감추기 위해 색안경을 써야 했던 그 고통의 시간, 그 시간은 자주독립국으로 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결과가 비록 아픈 역사로 끝났을지라도 그 고뇌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고종이 승하하고 덕수궁의 전등 불빛이 꺼진 뒤의 일입니다. 그가 남긴 와플 틀과 색안경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먹는 와플은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요? 조선 후기의 의외의 풍경들이 남긴 마지막 여운을 정리하겠습니다. 1919년 1월의 어느 차가운 새벽이었습니다. 덕수궁 함령전의 불빛이 영원히 꺼졌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제 고종이 승하한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황제가 머물던 자리에는 유품이 남았습니다. 주인을 잃은 시커먼 색안경과 차가운 와플 틀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황제가 그토록 경계했던 독살설은 그의 죽음과 함께 다시 타올랐습니다. 이는 곧 30일 운동이라는 거대한 함성으로 이어지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황제의 마지막은 온 나라를 깨우는 각성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즐기던 씁쓸한 갑의 한 잔처럼 백성들의 정신을 깨운 셈입니다. 사후 고종에 대한 평가는 겨울바람만큼이나 매서웠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를 향해 나라를 망친 나약한 군주라는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허례의식에 빠져 실익을 놓친 인물이라는 비판도 뒤따랐습니다. 그가 썼던 선글라스는 현실을 외면한 눈가리개로 치부되었습니다.
그가 먹었던 와플은 백성의 고통을 외면한 사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오늘날의 우리는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외로운 궁궐에서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종이 도입했던 서양 문물들은 그가 떠난 뒤에도 이 땅에 남았습니다. 황제가 즐기던 가베는 오늘날 카페 문화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정관원에서 굽던 와플은 이제 누구나 즐기는 대중적인 간식이 되었지요. 우리가 무심코 즐기는 이 달콤함 속에는 사실 한 시대의 비명이 있습니다.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한 군주의 고독한 위장이 녹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도 100년 전 덕수궁과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과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주변 사람들,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각자가 쓰고 있는 무형의 색안경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찾는 달콤한 한 조각의 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써 괜찮은 척 웃음을 짓는 우리들. 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감추고 있는 시니어들의 모습. 어쩌면 안경 뒤에서 내일을 걱정하던 고종의 눈빛과 닮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100년 전 그 외로운 고종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독이 든 수라상과 서양의 와플 사이에서 어떤 길을 걸으셨겠습니까? 전통을 지키기 위해 숭늉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기회를 노리시겠습니까? 역사는 정답을 알려주지 않지만 고뇌를 이해하는 과정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 시절의 아픔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오늘을 사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고종황제의 와플과 색안경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고된 하루를 견디는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고된 노력을 역사가 기억하듯 역사라디오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도 한 가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라디오 채널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